자,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미술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술사 수업을 한 번 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에는 이제 소크라테스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서양 미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 두 사람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사실상 거기서 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반복되거든요. 이 둘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후대에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면 사실상 뭐 더 배울 게 없어요, 사실. 그 정도예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를 좀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시절에 태어났었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었고, 플라톤 나이 23살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 20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났고 한 8년 정도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맞고 죽게 되죠. 플라톤 인생에서 전쟁이랑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이 사람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패권을 잡게 된 아테네, 그 아테네를 보고 있으니까 배 아픈 스파르타가 동맹을 맺게 되니 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되는 거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델로스 동맹을 이렇게 맺게 되죠. 그래서 그냥 붙은 거예요, 그냥. 아니 뭐 그럴만 하지 뭐 솔직히. 같이 전쟁했는데 누군 너무 잘 나가고 누구는 뭐 너무 못 나가면 좀 기분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아테네가 졌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 성벽은 파괴되고 모든 아테네가 구축했었던 해상 무역로는 다 무너지게 되고 역병까지 돌게 되고 거의 뭐 엉망진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 아테네가 왜 패배했는가? 그 이유를 크게 봐서 하나의 이유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했던 상대주의 철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꽤 상관성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주의의 어떤 철학이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고,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러한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냥 전형적인 민주주의 사회죠. 그죠? 근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국주의 사회예요. 아무래도 군대라고 하는 곳은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진 이유는 바로 그 정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스파르타는 엄격한 법률과 그 군대식 문화 때문에 안정적인 정치 질서가 유지가 되었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민주주의 때문에 전쟁 중에도 의사결정이 항상 늦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어디 무슨 장군을 하나 보낸다 하더라도 어떤 장군을 뽑을까를 놓고 왈가왈부 해버리게 되니 자꾸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게 돼버렸고, 플라톤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된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민주적 절차를 갖다가 일단 중단시키게 되죠. 국가가 먼저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그 모든 것 다 따지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가서 선실행 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고대 이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민주주의도 이렇게 많이 좀 보완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요즘 애들은 뭐 플라톤이 뭔지도 모릅니다. 잘 배우질 않아가지고 아예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4, 50대 정도. 제가 뭐 강연을 가봐도 대부분 다 그 나이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다 철학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플라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소피스트들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또 높죠. 그러니까 뭔가 플라톤은 뭔가 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같고, 소피스트들은 뭔가 좀 궤변론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아마 박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 플라톤에 대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다가 좀 벗겨내야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래버린 다음에 민주주의를 부정했어. 그럼 뭔가가 매치가 안 된단 말이야.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 왜 민주주의를 부정했지? 말 안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부터 좀 버려야 돼요. 깨세요.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게 되고 대신에 뭘 주장하느냐?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되죠. 정치는 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농사 전문가가, 군대는 군사 전문가가,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그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을 맞추어서 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지 말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민들까지 와가지고 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으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각자 다리를 그냥 지키자는 거죠. 그게 바로 철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이 사람은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위대한 지도자를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피스트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만인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거야. 알겠죠? 내가 만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든 저게 좋든 누가 기준이야?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주의 철학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명확하게 옳다, 무엇이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론술이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뭔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한 문화 하에서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을 높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민주주의와 상대주의 철학 전부 다 싫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은 그 다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테네를 떠나게 되고 뭐 이집트, 페니키아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스승님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철학을 가다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데아론을 만들게 되고 기원전 386년에 아테네로 돌아와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철학적 맥락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이데아론이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었고, 뭐, 동굴의 비유, 이런 것도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사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인데, 한 가지 질문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 같은 게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뭐가 와요? 봄이 오고, 좀 있으면 또 여름이 올 테고, 이렇게 매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 다음엔 반드시 뭐가 온다? 봄이 온다는 거야. 겨울에서 여름으로 뛰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경험적으로 본다면은 변하는 게 맞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거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헤라클레이토스와 제논을 놓고 이제 둘이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합시켜요.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간단해.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간단하잖아.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그게 뭘까? 간단해요. 자, 변하는 것들이 있는 이 세상을 보고 현실 세계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 세상이 또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데아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세계를 두 개로 이원화시켜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세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데아의 세계가 뭐냐는 거지. 그러려면 이데아가 뭔지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본질. 그리고 이 본질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멍멍이.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개들은 참 종류가 많아. 그죠? 뭐 진돗개도 있고 똥개도 있고 뭐 다리 짧은 개, 다리 긴 개, 코 짧은 개, 코 길쭉한 개, 정말 다양한 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보는 개들의 생김새는 다 다르다. 성격도 다 다르다. 하지만 그 모든 개들에게서는 한 가지 공통되어 있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게 보고 뭐라 부르냐면 개의 이데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개의 이데아. 이 개의 이데아는 완벽한 개예요. 90%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100%의 개인 거지. 알겠죠? 그럼 뭐 고양이의 이데아는 있을까? 있죠. 말의 이데아, 뭐 소의 이데아, 하다못해 뭐 책상의 이데아, 뭐 컴퓨터의 이데아, 뭐 자동차의 이데아,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가진다? 100% 본질로서의 이데아를 반드시 가진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이데아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이 어디다?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이 이데아와 현실 세계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게 되죠.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봐봐. 100%의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건 이 개의 이데아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세계에는 정말 많은 개들이 있죠. 진돗개도 있고 똥개도 있고 똑똑한 개도 있고 멍청한 개도 있고 질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질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아주 우수한 품종의 개, 무슨 진돗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개는 개의 이데아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개야. 그러니까 90% 정도를 닮은 개라는 거지. 똥개는요, 10%밖에 닮지 않은 개라는 거야. 알겠어요? 10% 정도 닮았느냐, 90% 정도 닮았느냐, 바로 거기에서 이 개들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의 비유에다가 한번 빗대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뭐가 좋을까?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이 선풍기가 하나 있죠? 여기에서 빛을 이렇게 햇빛을 비춘다고 해봅시다. 자, 이 선풍기가 이데아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100%짜리예요. 빛을 비추게 되면은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거야. 그런데 그림자가 그렇잖아. 정말 뚜렷하게 잘 비칠 때도 있고, 어떤 날은요, 흐리멍텅하게 잘 안 비칠 때도 있고, 다르지 않아요? 그림자가 뚜렷하게 잘 비치면은 그림자를 통해서 이 사물의 모습을 많은 부분에서 예측할 수 있겠죠. 정말 또렷하게 나오면 90%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라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림자가 흐리멍텅하게 지면요, 이거를 갖다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흐리멍텅하게 그림자가 지면요, 그거는 10%짜리 그림자라는 거야. 그건 뭐야? 똥개의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됐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 세계에서 100%짜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에만 있는 거니까? 이데아에만 있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닮을 수 있겠어? 99.99999%까지는 닮을 수 있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해. 몇 퍼센트 닮았는가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건 변치 않는 본질의 세상. 이거는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 날씨 좋으면 그림자가 잘 될 테고, 날씨 안 좋으면 그림자가 대충 질 테고, 변하는 세상. 이렇게 세계를 이원화시키게 되면은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립시킬 수가 있잖아.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현실 세계는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변하는 세상은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진리를 좋아하지, 니 말도 맞고 니 말도 맞고 니 말도 맞고 이따위의 상대주의 같은 논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는 소피스트가 사는 세상이야. 이데아의 세계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지향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지향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 사람 특히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데, 철학 공부를 한 50년 정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현실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게 되죠. 알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는 뭐 아직까지 학부모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도 어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현재 부모님이신 분들, 자녀분들한테 무슨 말 많이 했습니까? 맨날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뭐 게임하고 싶다, 뭐 잠자고 싶다, 놀고 싶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현실 세계의 욕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는 다 쓸모없다. 뭘 해라?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테고,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게임하고 놀고 뭐 잠이나 자빠자고 술 마셔 자빠서 놀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딱 플라톤 생각이에요. 열심히 철학 공부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라.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고, 뭐 게임하고 뭐 술 먹고 놀고 뭐 여자 만나고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의 욕망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들은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밖에 안 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라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은 플라톤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나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뭐 참고로 말하지만 전 결혼했고요. 아들내미도 하나 있습니다. 총각 아니에요. 오해하지 맙시다. 자, 아무튼 내가 애 때문에 제가 중계동 이사 가는 거예요. 애 학교 때문에.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학군이라고 하는 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플라톤 알겠죠? 그래서 뭐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에서 다 벗어나 가지고 오로지 영혼을 갈고 닦아서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를 가게 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 사람도 그러면 이데아가 있겠네. 아이, 그렇잖아. 뭐 개의 이데아, 고양이의 이데아 다 있는데 뭐 사람은 없겠어? 그렇잖아요. 100%짜리 사람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현실 세계에는 90%짜리 사람도 있을 테고 10%짜리 사람도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철인정치라고 하는 데는 바로 요 사고방식이 조금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가 없죠.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겠어요? 이데아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이데아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식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게 플라톤이에요. 여러분은 플라톤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좋은 이미지를 좀 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세계를 이원화시킨다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가 있고 변치 않는 세상이야. 이데아의 세상. 현실 세계는 변화무쌍한 세상, 감각적인 세상. 알겠죠? 요 논리는 나중에 중세로 그대로 이어져요.
이거 중세 예술을 이해하는데 플라톤의 철학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플라톤의 철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그리스 고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